첼시가 몇 시즌 동안 9번 공격수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많았었는데 특히나 지난 시즌에는 좌우 측면에 무드릭, 스털링, 지에흐, 펠릭스, 플리식 이런 이선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하는 선수가 하베르츠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베르츠 또한 이선 자원에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나 좌우 측면에 무드릭, 스털링, 지에흐, 플리식, 펠릭스 등등 측면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최전방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와 싸워줬을 때 전방에서 공격수가 볼을 받아주면 그 순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베르츠 또한 사실상 제로톱에 가깝다 보니까 하베르츠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버리면 앞쪽에서 수비수랑 싸워주는 선수가 전무하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전방으로 뛰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비수들이 이미 뛰어 들어오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을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후방에서 볼이 올라올 때 측면 공격수들이 수비수의 등을 지고 볼을 잡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하베르츠 또한 사실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깝기 때문에 하베르츠도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받아주는 역할에는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9번 공격수가 너무나도 필요했었죠. 그래서 영입된 선수가 원래는 루카쿠였는데 루카쿠가 첼시에서 실패하면서 9번 공격수에 대한 문제가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니콜라스 잭슨이 영입이 되면서 물론 프리시즌이 몇 경기 치러지진 않았지만 이 니콜라스 잭슨이 이선 자원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온다 라는 것이 첼시에게는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프리시즌을 살펴보면 포체티노 감독이 4-2-3-1 전형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선 자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선 자원들을 배치하고 그 앞에 니콜라스 잭슨을 배치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텐데, 그런데 니콜라스 잭슨이 비아레알 시절 때도 가장 뛰어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동선을 정말 잘 파악을 하고 선수들이 움직일 때 움직임의 흐름을 살려서 연계 플레이를 너무나 잘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최전방에 니콜라스 잭슨이 있고 후방에서 패스가 넘어오는 장면인데 이때 주변으로 선수가 뛰어들어가니까 니콜라스 잭슨이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에 맞게 뒷발로 센스 있게 패스를 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니콜라스 잭슨이 패스를 내줬을 때 정말 이 뛰어들어오는 선수의 스피드와 동선을 고려해서 정말 적절한 위치에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전방에서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받고 있을 때 상대 수비와 몸싸움을 해주면서 주변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측면에서 선수 한 명이 뛰어들어가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 발 앞으로 정말 적절하게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니콜라스 잭슨이 완벽한 패스를 넣어주면서 동료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전방에서 니콜라스 잭슨이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준 이후에 여기서 재밌는 건 니콜라스 잭슨의 뒤쪽으로 선수들이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니콜라스 잭슨이 이것을 파악을 해놓고 뒤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서 자신의 머리 위쪽으로 패스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니콜라스 잭슨의 패스 한 방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콜라스 잭슨이 라리가에서의 활동 반경을 봐도요, 엄청나게 넓게 움직이면서 주변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계속 살려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많아요. 비아레알에서도 추쿠에제라던가 피노라던가 아니면 모레노라던가 이렇게 이선 자원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니콜라스 잭슨이 약간 넓게 움직여주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먼저 수비수와 경합을 해주고 등을 지고 있다가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이 장면이 무드릭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앞쪽에서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받으러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무드릭이 여기서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거나 개인 플레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내려오는 니콜라스 잭슨에게 패스를 주고 무드릭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니콜라스 잭슨이 내려와 주면서 무드릭이 패스해준 볼을 받아주는 장면인데
이때 무드릭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무드릭의 앞 공간으로 정말 타이밍에 잘 맞게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좋았던 건 뭐냐면 니콜라스 잭슨이 내려오니까 수비수가 니콜라스 잭슨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드릭에게 패스를 주자마자 니콜라스 잭슨은 바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앞쪽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어느샌가 니콜라스 잭슨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니콜라스 잭슨의 패스를 받은 무드릭이 순간적으로 니콜라스 잭슨을 따라 올라왔던 수비수에게 압박을 받으니까 니콜라스 잭슨이 그 뒷공간으로 너무나 적절하게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드릭이 다시 뛰어들어가는 니콜라스 잭슨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받자마자 무드리크가 패스를 주고 다시 뛰어들어오니까 여기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무드릭의 뛰어들어가는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냥 리턴을 내주는 게 아니라 흐름에 맞게 무드리크가 뛰어들어가는 동선에 가장 편하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적절하게 패스를 내줍니다. 그래서 무드리크가 뛰어들어갈 때 니콜라스 잭슨이 패스를 정말 적절하게 내어주니까 뛰어들어오다가 슈팅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무드리크의 돌파와 슈팅도 너무나 좋았지만 여기서 이 무드리크의 움직임을 살려준 게 니콜라스 잭슨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니콜라스 잭슨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만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볼이 넘어올 때 니콜라스 잭슨이 약간 내려와서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았을 때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후방에서 미드필더 한 명이 전방으로 뛰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패스를 받은 다음에 그냥 패스를 달려오는 선수에게 내주는 게 아니라 뛰어나가는 선수의 흐름에 맞게 공간으로 패스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뛰어들어가는 발 앞에 니콜라스 잭슨이 패스를 넣어주고 자신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 수비의 측면 공간을 니콜라스 잭슨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니콜라스 잭슨이 또다시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내어주고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니콜라스 잭슨이 물론 첼시에서 프리시즌 2경기를 치른 것밖에 안 되지만 이 선수가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것을 보면 이선 자원에 위치하고 있는 무드리크나 스털링이나 그리고 이제는 은쿤쿠까지 있으니까 니콜라스 잭슨이 첼시의 이 좋은 퀄리티를 가진 이선 자원들의 움직임을 잘 살려줄 수 있는 9번 공격수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이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스피드가 꽤나 빠른 선수예요. 그래서 측면 공간으로 침투하는 역할도 잘 수행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전방에서 이선 자원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스털링과 스위칭을 하거나 은큰쿠와 스위칭을 하거나 아니면 무드리크랑 스위칭을 하거나 이선 자원들과 계속 스위칭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아레알 시절에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 측면으로 모여들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니콜라스 잭슨의 스피드와 패스 능력을 활용해서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순간적으로 안쪽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런 장면도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후방에서 뛰어들어간 니콜라스 잭슨에게 패스가 한번 잘 들어가면 상대 수비 라인을 스피드로 완벽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도 지난 시즌에 비아레알에서 충분히 보여줬던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이런 장면도 나왔었죠. 니콜라스 잭슨이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것처럼 플레이하다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니콜라스 잭슨이 뛰어들어가면서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상대 수비 뒷공간을 스피드로 무너뜨린 다음에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니콜라스 잭슨이 최전방에서 이선 자원들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 있는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선 자원들과 스위칭 플레이도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직접 침투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한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 사실 첼시가 9번 공격수를 그토록 원했었는데 사실 이런 플레이가 루카쿠한테 원했던 플레이거든요. 그런데 니콜라스 잭슨이 사실 최근에 이 공격수들의 몸값을 생각을 해보면 뭐 헤이룬 1000억, 무하니 1000억 정말 높은 가격의 공격수들이 거래가 되는데 니콜라스 잭슨은 비아레알에서 바이아웃이 있었기 때문에 3,500만 유로 490억 정도의 금액으로 첼시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첼시가 시장 가격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공격수를 사왔고 그리고 이 니콜라스 잭슨의 유형 자체가 첼시에게 꼭 필요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첼시의 공격 패턴이 당연스럽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 포체티노가 토트넘에서 케인의 연계 플레이를 살려서 이선 자원인 알리나 손흥민의 움직임을 너무나 잘 살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콜라스 잭슨을 마치 그 당시에 케인의 역할처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니콜라스 잭슨이 프리미어리그의 이 거친 수비수들과 경합을 했을 때 버텨주는 플레이가 가능하고 연계 플레이가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라리가에서도 이 니콜라스 잭슨이 연계 플레이를 잘하기도 했지만 이 선수가 직접적으로 수비수와 등을 쥐고 버텨주고 이러한 플레이보단 이 선수가 워낙에 민첩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가 달라붙기 전에 미리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의 몸싸움을 순간적으로 벗겨나오는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루라던가 아니면 홀란드라던가 이런 선수들처럼 상대 수비수와 완벽하게 등을 지고 몸싸움을 가져가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에서 어떻게 이 선수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의 이 민첩한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의 몸싸움을 벗어나는 그러한 플레이들이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나올 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물론 봐야 되지만 프리시즌 몇 경기만 보면 첼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9번 공격수를 이번에 아주 좋은 가격에 찾은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첼시는 아마도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공격 패턴으로 프리미어리그에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